보신 것처럼 오늘은 환율이 크게 오르내리지는 않는 모습입니다만 1,470원대라는 수치는 장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전방위 환율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은행을 소집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당국이 이번에 은행들을 불러놓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네,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후 3시 비공개로 주요 시중은행 수석 부행장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달러 예금 상품과 관련해 마케팅 자제 방침을 전달할 계획인데요. 개인의 달러 상품 투자 열기를 환율 상승 요인 중 하나로 보고 투자 수요 억제에 은행들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4일 기준 5대 은행의 개인 달러 예금 잔액은 127억 3천만 달러로 재작년 말보다 9억 1,700만 달러 불었는데요. 2020년 말 이후 4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주 금요일에는 주요 보험사 임원들을 불러 달러 보험 판매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도 우리 외환 시장에 경고장을 냈습니다. 네, IMF는 최근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한국을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는 달러 자산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한국의 환노출 달러 자산이 외환시장 월간 거래량의 25배 안팎에 달한다고 분석했는데요. IMF는 이 배율이 45배에 달했던 대만과 함께 한국 등 비기축 통화국은 달러 가치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외환시장에서 단기간에 흡수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환해지에 나서는 이른바 환해지 쏠림 가능성에 주목했는데요. 만약 달러 선물한 매도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달러 환노출 배율이 큰 이들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SBS 비즈 김상훈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고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청문회가 공식 시작되지 못한 채 여야 간 공방만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은영입니다. 네, 일단 국회에 여야 의원들이 모이기는 했던데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검증하기에 자료 제출이 충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자료 제출이 충실하지 않으면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며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는 아파트 부정청약, 보좌진 갑질 등에 관한 의혹을 검증하기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 경우는 없다며 여당이라고 의혹을 두둔할 생각은 없고 청문회를 열어 철저하게 의혹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금융기관 입출금 내역 일체, 자녀 대입심사 자료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도저히 제출할 수 없는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인석 국무총리는 어제 SNS에서 후보자가 거짓 변명을 할까봐 청문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궁색하다며 검증은 국회, 특히 야당의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도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이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폭언, 사적 심부름 등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있었고요. 이 후보자 장남의 혼인신고를 미뤄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이른바 위장미혼 방식으로 반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 후보자의 차남과 삼남은 집 가까운 거리에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하며 병역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도 야당에서 제기됐습니다. SBS 비즈 정은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에 대한 검사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생중계 업무보고 당시 일부 대부업체들이 서민 빚 부담 완화를 위한 배드뱅크 이용을 피하면서 막판 추심에 열을 올린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네, 금감원이 금융위 업무보고 이후 금감원에 들어온 민원부터 살펴본 결과 실제로 세도약기금 인수대상 연체채권을 배드뱅크에 팔지 않고 버티면서 추심은 과거보다 더 하고 있는 대부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금감원이 다음 달 초부터 대부업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세도약기금이란 정부 주도의 배드뱅크로 5천만 원 이하의 원금을 7년 이상 못 갚은 장기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캠코에 따르면 세도약기금 수혜 대상 채권 중에 대부업권이 보유한 규모는 약 6조 7천억 원입니다.
정부는 액면가의 5% 가격의 연체 채권을 배드뱅크로 넘길 것을 주문 중이나 대부 업체들은 최소 20%는 받아야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문제가 알려졌던 업무 보고가 배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보고되었는데 이때 당시에 캠코 스스로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 금융위원장이 캠코의 업무 보고를 받을 때도 당근과 채찍 모두 언급됐습니다. 대부 건의 저희들 협약 참여율이나 이런 매각률이 좀 낮은 건 사실인데 아마 그 사이에 대부 건들이 조금 더 뭔가 해수 가능성 내지는 매각에 대한 어떤 자체 판단을 위해서 종전에 비해서는 약간 더 추심이 심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빨리 이제 다양한 또 인센티브 아니면 디스인센티브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적인 금융위원회는 세도약기금 참여 대부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며 동시에 추심업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꿀 예정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세금에서도 대형 조사가 예고됐습니다. 요즘에 전국 곳곳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죠. 큰 땅에 손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장사가 되나 의아한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알고 보니 편법 상속과 증여를 위한 것이란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문제에 주목하면서 과세 당국이 조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일단 빵집으로 증여한다는 게 무슨 구조로 가능한 겁니까? 네, 우선 업종 분류에 따라 세제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일반 카페는 규모와 상관없이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빵 시설을 갖춘 베이커리 카페는 제과점으로 분류돼 증여세 과세 특례와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20억 원짜리 부동산을 그대로 증여하면 증여세만 약 6억 원이 넘는데요. 이 부동산을 베이커리 카페로 전환해 10년 이상 운영한 뒤 가업 승계 형태로 넘기면 세금이 1억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때문에 대형 베이커리가 부자들의 우회 상속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편법 상속 여부를 점검하라고 지시했고 국세청은 조만간 대형 베이커리의 실제 운영 실태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의심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까? 체감은 대형 베이커리가 많아졌다 싶긴 합니다만. 네, 면적 100평이 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2014년 말 27개에서 2024년 말 137개로 10년 만에 약 5배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증가폭이 더 큰데요.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18개 늘었지만 2019년부터 2024년까지는 무려 92개 증가했습니다. 증가세가 더 가팔라진 배경에는 2019년에 시작된 관련 제도 완화 움직임이 있는데요.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업 상속 공제 요건 완화와 사후관리 기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산업의 해외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우리 경제 최대 불확실성이었던 미국의 관세 압박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100% 관세를 거론하면서 미국 땅에 공장을 지으라고 엄포를 놨는데 최근 미국과 대만 사이에 체결된 반도체 협상이 오히려 우리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일단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나온 겁니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현지 시간 16일 뉴욕주 반도체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다면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두 가지 선택지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만과 관세 협상에서 미국 내 반도체 설비를 새로 짓는 업체에 관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공장 건설 중엔 생산 능력의 2.5배, 완공 후엔 1.5배 물량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반도체 관세 기준이 한국에도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미 상무부는 국가별로 별도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에게 관세 면제를 조건으로 미국 내 설비 투자 확대를 압박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우리나라와는 지난해 이미 관세 협상을 타결했는데 그 협상과는 별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상품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상호관세율 15%에 합의했지만 반도체 부문은 따로 논의하기로 미뤄놨습니다. 대신 대만과 체결할 내용보다 불리하지 않은 반도체 관세 조건을 부여한다는 최혜국 대우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청와대는 이 조항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인데요. 앞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대만에 대해서도 반도체 공급망 상당 부분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어 우리나라에 어디까지 양보를 요구할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또한 추가 투자 여력이 크지 않은 우리 기업들 역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다음은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내 대표 글로벌 기업들이 유럽 핵심 시장인 프랑스에서 수장을 교체하고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현대차 그룹은 제네시스의 유럽 확장을 염두에 두고 프랑스를 전진 기지로 삼은 행보로 보입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프랑스 법인을 이끌게 되는 겁니까? 네, 삼성전자는 최근 삼성전자 프랑스 법인 대표의 코너 피어스를 선임했습니다. 이 코너 피어스 신임 프랑스 법인장은 2022년 말부터 지난달까지 3년 동안 삼성전자 폴란드 법인장을 지낸 인물로 삼성전자에 합류한 건 2015년인데요. 이후 2022년도 말까지 삼성전자 영국 아일랜드 법인 부사장을 지내면서 삼성 스마트폰의 영국 판매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임 법인장은 이제 프랑스 내 모바일 시장 주도권 고착화와 신규 사업 확대라는 임무를 맡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카운터 포인트에 따르면 25년 6월 기준 프랑스 내 갤럭시 S25는 12% 점유율로 1위고 애플 아이폰 16 프로는 11% 2위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인증 중고폰 사업을 한국, 미국에 이어서 프랑스를 포함한 영국, 독일 등 유럽 3개국으로 확대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의 프랑스 법인 수장도 바뀝니다. 네, 현대차는 최근 프랑스 법인장을 빈센트 데스프레로 교체했습니다. 근무는 다음 달 16일입니다. 그는 자동차 업계 경력 25년으로 르노그룹에서 주요 경영직을 맡았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르노그룹 내 다치아 브랜드의 영업 담당 부사장으로서 판매량과 수익성 차원에서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법인장은 앞으로 현대차의 프랑스 시장 입지 강화와 무엇보다 제네시스의 프랑스 시장 출시 총괄 등을 맡을 걸로 보입니다. 제네시스는 올해부터 프랑스를 시작으로 해서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까지 유럽 판매 국가를 대폭 늘립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AI와 디지털 헬스를 의료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대형 실험에 착수했습니다. 이 메가급 프로젝트에 최태원 SK 회장의 차녀가 미국에서 창업한 스타트업도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일단 미국에서 한다는 이게 무슨 프로젝트입니까? 네, 한국에서는 아직 논쟁 단계에 머물러 있는 AI 디지털 헬스를 미국 정부 주도 아래 이를 건강보험 제도 안으로 공식 편입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대형 의료 정책 실험입니다. 미국 보건의료 지불 체계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격인 CMS에서 진행하는 10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최민정 씨가 이끄는 미국 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테그랄 헬스도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실험에는 약 350여 개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이 참여 의향을 밝혔는데 한때 유니콘 평가를 받았던 정세주 대표의 디지털 헬스 기업 눔도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설계한 제도 실험에 한국계의 창업가들이 만든 기술이 검토 대상이 된 셈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최태원 회장의 두 딸이 모두 바이오 사업에서 커리어를 쌓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모습을 드러낸 최민정 씨는 지난 2022년 SK 하이닉스에서 나와 2년 뒤 인테그랄 헬스를 창립했습니다. AI를 활용해 우울증과 불안 등 정신건강 또 행동의학 분야 비대면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계 전반의 AI 전환 흐름 속에서 인테그랄 헬스가 향후 SK그룹의 바이오 사업과 접점을 형성할지도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언니인 최윤정 씨는 SK 바이오팜에서 대리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해 초 전략본부장에 오르며 그룹의 바이오 사업 전면에 나섰습니다. SK 바이오팜이 자체 개발한 뇌전증 신약이 성과를 내는 데 이어 방사성 의약품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드라이브를 걸 전망입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기업들의 국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갤럭시 스마트폰 업데이트를 한 삼성전자가 게이머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습된 카카오톡 사태까지 연상케 한다는데 어떤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게이머들이 삼성전자에 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까?
네, 한마디로 과도한 광고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 스마트폰 내 게임 기본 앱인 게이밍 어플을 8.0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추천 게임 등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용자들은 기본 앱이니 적정 수준의 광고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건 광고로 도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하고 있는데요. 설치된 게임은 2개에서 3개에 불과한데 광고는 10수개에 달해 너무 불편하다는 겁니다. 특히 흩어져 있는 설치된 게임을 한 번에 보고 편하게 관리한다는 본연의 기능마저 해칠 정도라고 불만 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설치된 게임을 바로 확인하기도 어렵고 광고받은 게임 위주로 보이는 데다 앱 페이지도 지나치게 길어서 사용성이 뒤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작년에 카카오톡 친구 탭 업데이트가 연상된다는 지적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카카오톡이 돌연 친구 탭을 개편하면서 이용자 반발에 직면한 것처럼 이번 삼성전자 게이밍 허브 업데이트도 이용자 사용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최악의 업데이트라면서 카카오톡과 다를 게 없다거나 삭제하겠다, 당장 롤백하라는 등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평점 또한 카카오톡처럼 1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이번 업데이트와 변경된 UI와 관련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로 전달하겠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부광약품과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등 제약회사들이 연초부터 줄줄이 의약품 공급 중단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동일 성분이나 동일 품목이 없는 약들이라 특히 우려가 큰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회사별로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부광약품이 공급 중단 예정인 의약품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협심증과 무통성 허혈성 심질환 등에 쓰이는 부광 코멜리안과 두드러기 알레르기 비염 등에 쓰이는 프리마란입니다. 부광 코멜리안정은 오는 7월, 프리마란정은 내년 10월 공급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특히 협심증 치료제인 부광 코멜리안은 동일 품목, 동일 성분 의약품이 없어 공급 부족 사태가 빚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부광약품은 채산성이 낮아 공급 중단을 결정했다며 다만 다른 우수한 협심증 치료제가 충분해 치료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나이티드 제약은 항암제 공급을 중단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의 유방암, 림프종 치료제인 벨바스틴주, 그리고 악성 흑색종 등에 쓰이는 항암제 DTI주인데요. 모두 당장 7월 공급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두 치료제 모두 국내 판매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공급을 중단한 건데 회사 측은 대체할 수 있는 성분의 약들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들 치료제와 동일한 성분의 약은 없는 상황이어서 중증 질환인 암 환자로선 성분 변경에 따른 부담과 일부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넷마블의 손자 회사 구로발 게임즈가 법인 청산에 들어간 가운데 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약속했던 전환 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의 절반 이상이 전환 배치를 신청했지만 실제 다른 계열사로 옮겨진 직원은 단 한 명에 그쳤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회사의 꼼수 논란이 불거질 만한 상황입니다. 네, 넷마블 순자회사 글로벌 게임즈는 법인 청산에 들어가면서 직원들에게 넷마블 계열사로의 전환 배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전환 배치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글로벌 게임즈 직원 총 36명 중 20명이 전환 배치를 신청했지만 실제로 다른 계열사로 옮겨진 인원은 단 한 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글로벌 게임즈는 넷마블 북미 자회사 카밤의 자회사인데요. 2018년 이후 누적 적자가 670억 원에 달하는 등 수익성 악화가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해 신작 성과 부진을 계기로 법인 해산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이동이 아니라 퇴사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해서 제기되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넷마블 그룹 노조에 따르면 글로벌 게임즈는 지난달 8일 법인 청산 계획을 밝히면서 나흘 뒤인 12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기본 퇴직금과 위로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불과 나흘 안에 퇴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실상 선택을 강요받았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게임즈는 지난해 12월 31일 주주총회를 열고 해산을 결정했는데요. 같은 날 청산인을 선임하며 법인 청산인으로 안지훈 전 글로벌 게임즈 기타 비상무상무이사를 지정하며 법인 청산 절차를 본격화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충돌이 일촉즉발의 상황을 보이며 80년 대서양 동맹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에 파병한 국가들에게 관세를 매기겠다고 나서자 유럽 국가들은 무역 제한 조치로 맞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일단 미국이 먼저 관세 카드를 꺼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병합하는 데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관세의 다음 달 1일부터 10%, 오는 6월부터 25%의 대미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등 8개국을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부과된다고 밝혀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거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유럽 국가들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지 시간 18일 유럽 주요국 정상과 접촉하고 있으며 통상위협 대응 조치 발동을 공식 추진할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통상위협 대응 조치는 EU나 회원국들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을 대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인데요. 한번 발동되면 상대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속칭 무역 바주카포로도 불립니다. 2023년 도입된 이후 한 번도 사용된 적 없지만 이 같은 조치까지 추진될 정도로 유럽연합도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U 주요국 회원국들이 930억 유로, 우리 돈 약 159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EU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방안들은 유럽 정상들이 이번 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